삼성도 망합니다. 자, 르노, 삼성 자동차. 삼성 자동차가 망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삼성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쓰게 돼 있는지 아세요? 삼성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르노가 2020년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4년? 2020년이니까 그렇네. 올해가 네. 예, 앞으로 5년간 쓰게 돼 있죠. 앞으로 5년간 더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르노의 입장에서는 저걸 더 쓸까 말까 지금 고민이랍니다. 왜냐하면 저걸 쓰는데 매출액의 0.8%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야 해? 그게 그렇고 거기다가요. 이제 더 걸그적거리는 게 생긴 거예요. 왜? 이거 말고 르노 상표를 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걸 달았다가 르노 상표를 달게 되면 그게 자리가 잘 안 맞는데요. 두 개를 바꿔 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SM3가 있잖아요. SM3 장난감처럼 생긴 그 차 있잖아요. 그게 스페인에서 완제품을 들여와서 지금 파는 거거든요. 한국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마크를 다른 마크, 르노 마크니까 사각형이거든요. 이건 동그라미고 그 두 개를 서로 교환해서 붙이는 게 영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굳이 삼성 이제 브랜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뭐 조만간 그냥 이거 다 떼버리고 그냥 르노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르노 코리아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는 삼성이었죠. 원래는 삼성이었고 삼성에서 만든 자동차가 좋았죠. 네, SM5 진짜 좋은 차입니다. 이 삼성 자동차가 이 품질을 제대로 인정해 준 사람들이 택시 기사들이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결국은 이 르노 삼성차의 품질을 알아준 거예요. 왜? 뭐 7, 8년 타도 전혀 끄떡이 없거든요. 네, 현대자동차는 꽤 자주 고장이 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고장이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삼성차 잘 만들었다라고 삼성이 망한 다음에 삼성 자동차의 품질을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럼 왜 망했을까? 이것도 외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외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원래 삼성은 1980년대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자동차에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크라이슬러 쪽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계속 못했어요. 왜?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 겁니다. 현대그룹이 어떤 업종에 진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못했다고 그랬죠? 네, 제철이죠.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계속 제철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왜? 포항제철 때문에. 근데 삼성은 자동차를 계속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부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 현대하고 기아자동차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정말 자동차를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 광이었죠. 네. 운전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 가가지고선 막 그냥 최고 속도로도 달리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그 차고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 그거 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럴 정도로 자동차에 대해서 흥미가 많았고 애착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된 다음에 이제 그 기획실에다가 비서실에다가 자동차 산업 진출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88년부터 삼성이 대박이 나죠. 뭘로 대박이 나죠? 반도체로. 1988년부터 대박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PC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PC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 PC에 들어간 반도체들이 뭐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고, 그래서 88년 한 해 동안에 그동안 쌓였던 적자를 다 보충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88년에만 그렇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동차로 진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다시 이제 자동차로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정부한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됐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좋다, 자동차 허가를 내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이건 거죠. 부산에다 줘.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의 텃밭이잖아요. 자기 표밭이잖아요. 부산에다가 줘.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보훈 같은 거죠. 네, 부산에다 줘. 근데 삼성에서는 사실 원래 공장터를 충청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으로 지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뭐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기아, 현대차의 협력업체들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인 거예요. 왜? 그거는 기존 업체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인력 스카우트도 못해. 이런 조건도 다 가서 따라 붙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니까 모든 것을 그야말로 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현대 기아차의 협력업체들이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어도 삼성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손발 다 묶어 놓은 상태에서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신호공단이라고 하는 그 삼성 자동차,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준 그 부지를 굉장히 비싼 값에 샀는 데다가 또 하나는 거기가 갯벌인 거예요. 갯벌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공장이 가라앉습니다. 공장이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밑에 기초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밑에 안반까지 다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다가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고 철골 위에다가 이제 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하고 하겠다고 이제 신고서도 내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간에 1998년에 첫 번째 차를 출하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마침 또 어떤 때입니까? 외환위기 때잖아요. 외환위기와 더불어서 첫 차를 출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차는 잘 안 팔리지. 거기다가 이자는 뭐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았잖아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그러니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이 지독한 정말 엄청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이학수 부회장에게,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죠.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전자와 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서 구조조정하시오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삼성이 22개의 계열사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 22개를 팔아버리고 해체해버리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굉장한 그 구조조정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바로 이 삼성 자동차의 법정관리인 것이죠. 그래서 1999년 7월 첫 차를 출하하고 1년 조금 넘어서 법정관리로 은행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법정관리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삼성이
망했다. 삼성이 망했다. 그러니까 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기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끼는, 이건희 회장으로서는 얼마나 아끼는 사업이었을 텐데, 그것도 버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걸 버려서 참 잘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전자에다가 올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전자가 외환위기 지나자마자 몇 년 있다가 소니를 넘어서게 되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결정인데,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400만 주를 사재 출연을 하죠. 네. 자기 개인 재산을 내놓습니다. 이걸로 삼성자동차가 진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 사재까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재 출연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대요. 이학수 부회장이, 그러니까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그 안을 삼성자동차 법정 관리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론이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그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는 회장님 개인 재산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30분 걸렸대요. 그거 결정하는데. 아주 쿨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자동차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가 망한 이후 공장 부지가 개뿔이었다. 협력업체를 스스로 다 길러야 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또 겹쳤다라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죠. 근데 보면 다 저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지 알았으면 진출을 안 했겠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삼성만 망했느냐? 현대도 망했잖아요. 현대는 아예 주력이 망했죠. 현대는 주력이 망했습니다. 삼성은 새로 시작한 자동차가 망했지만 현대는 주력이 망했어요. 현대건설. 2001년에 워크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라크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라크에서 공사했던 그 금액, 9천억에 달하는 그 금액, 공사 금액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네.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사실 이라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현대건설이 이라크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요, 대우가 수단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교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라크는 북한하고 우호적인 나라였었죠. 그래서 북한 대사관이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더 이상 일거리가 없으니까 야,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라크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978년에 거기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공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외교 관계가 없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교 관계를 틉시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라크하고 외교 관계가 체결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라크하고 건설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라크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 이라크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78년, 79년? 네, 후세인입니다. 후세인이에요. 처음에는 후세인이 괜찮은 지도자였어요. 네, 굉장히 청렴하고 또 비전도 있고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뭘 했냐면 처음에 그 외국 기업들이 그 이라크에 와가지고서 이제 정유 공장들 만들어 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걸.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막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미국 기업들이 갖고 가던 뭐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그냥 차지하게 되니까
거기서 석유 판매 대금 이런 게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뭘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구세주지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데 누가 말 끼어들었다고 그냥 쏴 죽이고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전쟁도 벌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현대건설은 공사대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죠.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에 1차 부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계속 현대건설은 뭐 비실비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빚을 계속 안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빚인데. 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라크로 현대건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라크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공사를 따게 되지요. 그리고 9천억이 넘는 공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공사는 누가 주도해서 이 공사를 땄을까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요? 이명박 대통령? 네, 그 당시에 이명박 사장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박영성 선생. 네, 와서 받아가시겠어요? 역시 잘 맞추시네. 네, 이명박 사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사장이 77년에 사장이 돼요. 현대건설 사장이 되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죠, 이게. 이제 사장이 되자마자 이라크를 뚫은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었죠. 문제는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1992년에 현대건설을 떠납니다. 근데 1992년부터 현대건설이 늘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기가 아무튼 기가 막히게 맞는 것이고, 이명박 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이라크 진출이고 이라크에서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람이 진출하고자 했던 데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었고, 그러니까 북방 정책하고 같이 해가지고 소련이었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도 시베리아 진출에 굉장히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갖게 된 데에는 이명박 사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이 먼저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트고 뭐 그렇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현대든 무엇이든 다 망합니다. 원래 비즈니스는 망하게 돼 있다. 안 망하고 가는 거는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진짜 기업의 역사를 잘 따져보면요, 진짜 안 망하고 가는 건 정말 신통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망한 기업을 욕하나요? 아니면 흥한 기업을 욕하나요? 흥한 기업을 욕합니다. 망한 기업은 불쌍하다고 그러고, 뭐 불쌍하지요. 근데 흥하는 기업은 정말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거든, 사실을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이 통계 하나만 하고 이제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병호 박사가 한국 기업 흥망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통계 자료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100대 기업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965년에 100대 기업, 상위 100개 기업 중에 2009년까지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인가? 12개입니다. 대기업들이에요. 네. 대기업 100개 중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대기업이 몇 개인가?
12개, 12%입니다. 나머지 88개, 88개는 다 망한 겁니다. 네. 비즈니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지요. 네. 이것은 뭐 이렇게 거창한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늘 그래요. 동네 가게들 보세요. 늘 뭐 생겼다 망했다 생겼다 망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패밀리 레스토랑 다 익숙하실걸요 여기 여러분들. 예를 들어 TGI 프라이데이 익숙하시죠? 지금 보여요? 길거리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베니건스, 뭐 시즐러, 마르쉐, 토니 로마스, 아웃백, 애슐리는 최근에 생겨가지고 이제 좀 몇 개 있던데 왜 문 닫았을까?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안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것이죠. 잘 안 팔려서 망하고 뭐 이자가 올라서 망하고 무슨 해외 수출이 안 돼서 망하고 뭐 다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계속 망하는 이야기이고 좀 우울한 얘기입니다만은 여기서 첫 시간 마치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